당신 해고야. 어디 경비원 주제에 가르치러 들어. 이름 강민철, 올해 65입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죠. 좁은 원룸의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민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봅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짧은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고 낡은 운동화 끈을 묶습니다. 이 경비 일을 시작한 지 3년째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딸이 결혼해 나간 뒤 민철은 이곳 청아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로 출근하는 길.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는 차갑고 발소리만 고요하게 울립니다. 민철은 이 시간이 좋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경비실에 도착하여 옷을 갈아입고 민철은 늘 하던 대로 CCTV 모니터를 확인하고 아파트 정문 청소를 합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빠뜨리는 것 없이. 그렇게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전 7시 주민들이 하나둘 출근길에 나섭니다. 민철은 경비실 밖에 서서 지나가는 모든 분들께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누군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민철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가 나타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한진숙 502호에 사는 부녀회장입니다. 오전 9시 명품 선글라스를 낀 그녀가 현관을 나섭니다. 큰 브랜드 가방을 들고 화장을 짙게 한 얼굴. 그녀는 저를 보며 턱을 치켜들고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킵니다. 경비, 여기 담배꽁초 안 보여? 당장 치워요. 민철은 고개를 숙이고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녀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이 그렇게 침침해? 에휴, 나이 먹으니 쓸모도 없네.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민철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만 참아야 합니다. 민철은 그저 경비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 동료 박철수 형님이 컵라면을 끓이며 말을 건넵니다. 민철 씨, 괜찮아요? 아까 그 부녀회장 양반이 또 그랬다며? 민철은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박철수 형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법인데 저 사람 우리를 뭘로 보는 건지.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요. 오후 3시 민철은 아파트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페트병을 모으고 박스를 묶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악취를 참으며 하나씩 처리하던 그때였습니다.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민철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청소 노동자 이순자 씨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진숙이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못 치워? 당신 월급 받으려면 제대로 일 좀 해. 아니면 나가든가. 이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휴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맨날 죄송하다고만 하면 뭐해? 제대로 일을 해야지. 그 순간 한진숙이 일부러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갈색 액체가 복도 바닥에 퍼졌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이것도 닦아. 이순자 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걸레를 들고 그 커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그 광경을 보며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 하지만 민철은 참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뛰어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 일자리도 평온한 일상도. 민철은 천천히 돌아서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민철은 가슴 깊숙이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은 고요했습니다. 민철은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먼지가 쌓인 그곳에 작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군번줄. 저는 그것을 천천히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30년 전 민철이 마지막으로 이것을 목에 걸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대, 생사를 넘나들었던 작전들, 그리고 마지막 작전에서 민철 곁을 떠난 동료. 민철은 그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평범하게 살겠다고. 하지만 오늘 본 그 광경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이순자 씨, 떨리는 어깨 눈물을 참으며 쓰레기를 줍던 그 손, 그리고 그 위에서 비웃던 한진숙의 얼굴. 민철 손이 자신도 모르게 군번줄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참아야 해. 이건 내 싸움이 아니야.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언제까지 참을 건가?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민철은 군번줄을 다시 서랍 안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수 형님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민철 씨, 이순자 씨가 방금 전화했어요. 오늘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내일 출근 못할 것 같대요.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철수 형님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참는 수밖에. 그 말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 군번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다. 민철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민철은 여느 때처럼 경비실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고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순자 씨는 병가를 냈습니다. 대신 투입된 새청소 노동자는 단 하루 만에 그만뒀습니다. 한진숙의 갑질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이게 정상인가? 민철은 모니터 앞에 앉아 CCTV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02호 현관이 보였습니다. 저 문 너머에서 오늘도 그녀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를 짓밟을 것입니다. 오전 10시 한진숙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큰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를 아들 김지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25살, 대학도 중퇴하고 백수로 놀고 먹는 녀석이죠. 민철은 평소처럼 경비실 밖으로 나가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는 저를 힐끗 보더니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경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부녀회장님. 당신 오늘 분리수거 제대로 안 했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민은 어제 분명 분리수거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하나도 빠뜨린 것이 없었습니다. 철민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제 전부 확인하고 처리했습니다. 뭐, 나한테 말대꾸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주민, 몇 명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이는 길바닥에서 구걸이나 해야 할 주제에 감히 눈을 마주치냐?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구걸?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철은 자신도 모르게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뭘 봐? 눈 내려 깔아, 어서. 민철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참아야 해. 민철은 자신을 억눌렀습니다. 에휴, 쓸모없는 늙은이. 내가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당신 자르게 할 거야. 알아들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고급 수입차의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철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 아저씨 불쌍하게. 부녀회장 저 사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쉿, 조용히 해. 저 사람한테 찍히면 우리도 골치 아파. 사람들은 곧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 위로 한마디 건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민철은 천천히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르겠다고 했지.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짓밟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민철을 내쫓는다는 것, 그것이 민철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오후 6시 저는 경비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파트 건물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이순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 그녀는 민철 앞에 앉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 일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매일매일이 지옥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여 년을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온갖 일 다 했어요. 식당 설거지도 하고 새벽 시장에서 짐도 날랐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만 보고 참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해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저를 쓰레기처럼 대해요. 매일 욕하고 모욕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는 집에 와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그냥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 선생님, 그녀가 민철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는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온갖 고된 일을 하느라 거칠어진 그 손, 주름지고 갈라진 그 손. 죄송해요, 민철이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이런 말 하려고 온 게 아니었는데 그냥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순자 씨, 민철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멈췄습니다. 민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칠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뭔가 해볼게요. 뭐래요? 강 선생님도 당하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철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며칠만 더 버텨볼게요. 그녀가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고요한 경비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민철은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민철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 출신 강민철이 민철이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목표 한진숙 일가 그 아래 차례차례 적어 내려갔습니다. 관찰 대상 1. 한진숙 부녀회장 일상 동선. 미 김동욱 남편 직업. 출퇴근 패턴. 3. 김지호 아들 행동 패턴. 펜을 쥔 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정의다. 민철은 노트를 덮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CCTV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502호 현관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조용히, 치밀하게, 확실하게. 민철은 냉정한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0년 전 특수부대 작전실에서 표적을 분석하던 바로 그 눈빛으로 한진숙 당신은 아직 모르겠지. 당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관찰. 모든 작전의 시작은 관찰입니다. 다음 날부터 민철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개 숙인 평범한 경비원이었지만 민철 눈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민철은 경비실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까지는 그저 화면을 멍하니 보기만 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각동의 CCTV 사각지대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목표 동선 파악. 502호. 한진숙 일가의 현관이 화면에 잡힙니다.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오전 7시 42분 김동욱 출근. 검은색 제네시스 GV80 12가 3456.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CCTV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의 차가 지하 2층 23번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주차 위치 지하 2층 23번 고정. 오전 9시 15분. 한진숙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층 로비를 지나 필라테스 센터가 있는 상가동으로 향했습니다. 한진숙 매주 월, 수, 금 오전 필라테스. 2시간 소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펜이 노트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작전 계획서를 작성하던 그때처럼 오전 11시 김지호가 나왔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난 듯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철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의 차는 빨간색 BMW 쿠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차겠죠. 김지호 불규칙한 외출. 주로 11시에서 12시 사이.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나가면서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가 보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수상하군. 민철은 그의 차량 번호를 적었습니다. 이 녀석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박철수 형님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김밥을 사왔더군요. 민철 씨, 이거라도 먹어요.
아침도 못 먹었죠? 고맙습니다, 형님. 둘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박철수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철 씨, 뭔가 계획하고 있죠? 민철은 김밥을 삼키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어제부터 달라 보여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민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형님, 네, 제가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철수 형님은 김밥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철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한진숙 일가 말입니다. 더 이상 저렇게 놔둘 수 없습니다. 그야 그렇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증거요? 저 사람들은 분명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갑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왜 저렇게 자신 있게 구는지 반드시 약점이 있습니다. 박철수 형님은 놀란 표정으로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철 씨, 대체 어떻게... 민철은 말을 막았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형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요? 502호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종이류, 찢어진 서류나 영수증, 그런 것들을 모아주십시오. 박철수 형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이순자 씨는 정말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우리도 언젠가 저들에게 버려질 것입니다. 박철수 형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철 씨는 대체 뭐 하던 분입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형님만 믿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박철수 형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죠. 하지만 민철 씨, 혹시 일이 잘못되면... 민철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치지나 마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쳐봤자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 말에 민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해가 지고 아파트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8시가 넘자 아파트는 고요해졌습니다. 민철과 박철수 형님은 경비실에 남았습니다. 형님은 오늘 오후에 수거한 502호의 쓰레기 봉투를 또 가져왔습니다. 2주째 쓰레기 봉투를 뒤졌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민철과 박철수 형님은 일회용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종이류만 골라내십시오. 일반 쓰레기를 제외하고 종이만 따로 모았습니다. 영수증, 찢어진 편지, 청구서,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반쯤 찢어진 서류 조각. 민철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재건축 공사비 명세, 입주민 부담금, 12억. 일부만 읽혔지만 충분했습니다. 이거다. 박철수 형이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중요한 겁니다. 민철은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집에 가서 하나하나 맞춰볼 생각이었습니다. 민철 씨, 이거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민철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관찰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소 2주는 관찰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패턴을 파악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2주요? 그 사이에 들키면? 들키지 않습니다. 민철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박철수 형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철 씨 보니까 영화에서 보던 그런 사람 같아요. 첩보원? 요원? 민철은 피식 웃었습니다.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진짜였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민철은 다시 노트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일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1단계 동선 파악 진행 중, 2단계 약점 파악 김지호 미행 필요, 3단계 결정적 증거 확보. 밤 11시 박철수 형님이 먼저 퇴근했습니다. 민철은 혼자 남아 CCTV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502호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한진숙 일가는 잠든 것입니다. 편히 자거라.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았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이제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민철은 노트를 덮고 경비실 불을 껐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치밀한 사냥이 5일이 지났습니다. 민철은 매일 한진숙 일가를 관찰했습니다. 박철수 형님의 도움으로 502호의 쓰레기에서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모았고 집에 가서 밤마다 그것들을 맞춰보았습니다. 퍼즐처럼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김동욱, 건설회사 대표, 3년 전 이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맡았던 사람. 그런데 입주민들이 납부한 공사비 명세서와 실제 집행 내역이 맞지 않았습니다. 차액 약 12억. 횡령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장부나 통장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김지호. 이 녀석의 행동 패턴이 이상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쯤 나가서 오후 3시쯤 돌아오는데 갈 때와 올 때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갈 때는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지만 돌아올 때는 이상하게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있어. 오늘 민철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따라가 보기로. 오전 10시 50분. 민철은 박철수 형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형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혹시? 걱정 마십시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민철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 김지호의 빨간 BMW가 보였습니다. 민철은 주차장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해보는 미행. 몸은 늙었지만 감각은 살아있었습니다. 11시 정각. 엘리베이터에서 김지호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철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출구 쪽으로 먼저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출구 근처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기사님, 저 빨간 차 따라가 주십시오. 예, 무슨 영화도 아니고. 민철은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내밀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사는 돈을 받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님. 한지호의 차가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택시도 뒤를 따랐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들키지 않게. 어디로 가는 거지? 차는 번화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15분쯤 달리자 외진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지호는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십시오. 민철은 택시에서 내려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지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간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하? 민철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계단 입구에서 지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법 도박장? 아니면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민철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티에 배낭을 메고 놀란 표정으로 민철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그 순간 청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아니에요? 민철은 그제야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301호에 사는 청년. 이름은 민준이었던가. 아, 맞습니다. 301호 민준 씨. 여기서 왜, 혹시 저기, 민준이 지하 계단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02호 그 새끼 따라온 거예요? 민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킨 이상 거짓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따라와 봤거든요. 매번 여기로 오는 같아요. 당신도요? 네. 저 새끼 뭔가 수상하잖아요. 매일 이 시간에 나가더라고요. 민철은 민준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 청년 생각보다 관찰력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저 새끼들 뭔가 알아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아냈습니다. 이제는 증거를 모으는 중입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대박. 저도 저 새끼들 정말 싫거든요. 우리 엄마가 작년에 그 부녀회장한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엄마도 청소 일하셨거든요. 그런데 부녀회장이 너무 심하게 굴어서 엄마가 우울증 걸려서 지금도 약 먹고 있어요. 민철은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또 한 명의 피해자. 민준 씨. 아저씨, 저도 도와드릴게요. 뭐라고요? 저 새끼들 혼내주는 거. 저도 도와드릴게요.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합니다. 괜히 당신까지 연루되면 아저씨 혼자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민준이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저 IT 보안 전문가예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해킹이나 데이터 복구, 이런 거 전문이에요. 해킹? 그 단어에 민철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민철에게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저 김지호 새끼 휴대폰 해킹하는 것쯤은 식은 죽먹기예요. 민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한진숙 일가를 응징하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준 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은 합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일입니다. 들키면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민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엄마 생각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민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때 지하에서 김지호가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건물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김지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콧등을 계속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민준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약한 거 아니에요? 약? 네. 필로폰이나 그런 거요. 민철은 김지호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뇌리를 스쳤습니다. 마약. 그렇다면 저 지하는? 민준 씨, 혹시 저 지하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그만 갑시다. 들키면 곤란하니까.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 2시, 민철은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철수 형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민철 씨, 어디 갔다 온 겁니까? 걱정했잖아요. 형님, 큰 거 하나 알아냈습니다. 뭐가요? 김지호 그 녀석,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약이요? 네. 민철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김지호 마약 투약 의심, 증거 확보 필요. 그 아래 또 다른 줄을 추가했습니다. 조력자 민준 IT 전문가 해킹 가능. 박철수 형님이 물었습니다. 민준이요? 301호 그 청년? 네. 그 친구도 우리를 돕겠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민철은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맹.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30년 민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젊은 세대의 기술력. 이 둘이 합쳐진다면 한진숙 일가, 너희는 끝이다. 민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철은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502호 현관이 보였습니다. 김지호가 방금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증거만 확보하면 됩니다. 마약 투약 영상, 김동욱의 횡령 증거, 그리고 그날 밤 10시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저씨, 알아냈어요. 그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한 건물의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그 지하 말이에요. 불법 마약 거래소 같대요. 경찰도 주시하고 있는 곳인데 아직 단속은 안 된 상태래요.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제 인맥 좀 동원했죠. 민준이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뭡니까? 김지호 새끼 휴대폰이요. CCTV 보니까 아파트 와이파이에 자동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해킹할 수 있어요. 민철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시간만 주시면 아마 일주일 안에 모든 데이터 다 빼낼 수 있어요. 문자, 통화 기록, 사진, 영상 전부요. 민철은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 씨, 고맙습니다. 아니요. 저도 제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새끼들 반드시 벌 받게 해야죠. 안 그래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반드시.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은 아직 모릅니다. 사냥꾼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약속대로 김지호의 휴대폰 해킹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약 거래 문자 메시지, 투약 후 찍은 셀카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환각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보낸 영상, 코 속으로 흰가루를 들이마시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민철은 민준의 노트북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김지호는 끝입니다. 하지만 김동욱의 횡령 증거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만으로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장부나 통장,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민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김동욱의 회사 사무실이나 집 서재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침투해야 한다. 오전 9시 민철은 평소처럼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한진숙이 필라테스를 하러 나갔고 김동욱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김지호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한진숙의 시선이 자꾸 민철을 향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면서도 필라테스 가기 전에도 그녀는 민철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들켰나? 아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들킬 리 없다. 하지만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오후 2시 김동욱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보통은 저녁 7시에 퇴근하는데 오늘은 오후 2시였습니다. 민철은 CCTV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으로 보아 심각한 대화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때 박철수 형이 급히 경비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철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502호 부녀회장이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대요. 민철 씨 자르라고. 민철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르라고요? 네. 그냥 자르라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내보내라고 했대요. 관리소장한테 막 따지고 난리였대요. 이럴 수가. 민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김동욱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민철 씨, 어떡하죠? 관리소장이 곧 내려올 겁니다. 민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침착해야 합니다. 30년 전 적진에서도 이보다 더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오후 3시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경비님, 죄송합니다. 부녀회장이 워낙 강하게 요구해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만 근무하시고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고.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퇴직금은 일주일 안에 처리해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소장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민철은 경비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제 오늘 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아파트에 출입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순자 씨를 생각했습니다. 박철수 형님을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민철은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민준 씨,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오늘 밤 김동욱의 회사 사무실에 침투하겠습니다. 네, 그건 너무 위험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해고당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CCTV 해킹하고 보안 시스템 풀어드릴게요. 몇 시에 하실 거예요? 자정. 김동욱의 회사는 어디 있습니까? 강남이에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민철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전이다. 오후 7시 저는 집에 돌아가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검은 가방 하나.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퍼를 열자 그때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은 장갑 그리고 작은 공구 세트, 자물쇠 따기,
유리창 절단, 문 열기. 모든 것이 가능한 도구들이었습니다. 민철은 그것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아직도 쓸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전복을 입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민철은 동료 한 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나라를 위한 작전이 아니라 짓밟힌 사람들을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저는 김동욱의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15층짜리 오피스 빌딩. 간판에는 동욱건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CCTV 해킹 완료. 10층 1005가 김동욱 사무실이에요. 경비는 1층에 1명. 지금 졸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저씨. 민철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상계단 문. 잠겨 있었습니다. 민철은 가방에서 공구를 꺼냈습니다. 자물쇠에 도구를 집어넣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감각이 남아있군. 저는 비상계단을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10층까지. 숨소리마저 줄이며 그림자처럼 10층 복도 1005 앞에 섰습니다. 사무실 문에는 동욱건설 대표이사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은 당연히 잠겨 있었습니다. 민철은 다시 공구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자물쇠였지만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민철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켰습니다. 넓은 사무실, 큰 책상, 그리고 벽면 가득한 서류 캐비닛. 어디 있지? 민철은 책상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계약서, 명함, 잡다한 서류들. 그때 가장 아래 서랍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다. 민철은 다시 공구를 꺼내 자물쇠를 땄습니다. 서랍 안에는 두꺼운 장부 하나와 USB 그리고 통장 몇 개가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재건축 공사비 입금 내역, 실제 지출 내역, 차액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2억. 이거다. 민철이 장부를 가방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삐삐삐삐. 갑자기 천장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무슨? 민철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켰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저씨, 책상에 숨겨진 경보 센서가 있었어요. 제가 못 찾았어요. 젠장. 민철은 장부를 가방에 넣어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뛰었습니다. 10층, 9층, 8층.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65세의 몸은 30년 전과 달랐습니다. 조금만 더. 1층까지 내려와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골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더 깊이. 10분을 뛰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확보했다. 민철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들켰습니다. 분명 CCTV에 민철 모습이 잡혔을 것입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렸지만 체형이나 움직임으로 추적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증거 확보했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뭡니까?
김동욱이 사설 탐정을 고용했대요. 아저씨를 미행하고 있었대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민철은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며칠 전부터요. 그리고 문제는 경찰에서 조사 들어가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끝났다. 민철은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들켰습니다. 완전히 들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민철을 알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민철은 생각했습니다. 김동욱도 캥기는 게 많아서 섣불리 일을 크게 안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철 씨? 낮은 남자 목소리. 나 김동욱이야.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할까? 아니면 당신 딸 수진 씨랑 얘기할까? 그 순간 민철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 그들이 민철의 딸을 알아냈습니다. 당신 딸 수진 씨랑 얘기할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딸. 민철의 유일한 약점. 민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딸. 민철은 벽에 기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조사할 때 우리도 당신을 조사했지. 며칠 전부터 미행했어. 딸이 임신 중이던데? 김동욱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롱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보한 거 다 내놓고 무릎 꿇고 빌면 딸은 안전할 거야. 안 그러면 뭡니까?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말이야. 사람 하나쯤 망가뜨리는 건 일도 아니거든. 민철의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우리 집으로 와. 그리고 가져간 거 전부 반납해. 알았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골목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그리고 민철의 귓가를 때리는 한동욱의 목소리. 딸.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딸. 이제 곧 아기를 낳을 딸. 내가 이런 짓을 벌인 것도 모르고 평범하게 살고 있을 딸. 그 딸을 내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가방 속 장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민철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딸을 지키지 못한다면.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받아라. 네 번째 신호음에서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이 밤중에 왜? 수진아.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너 지금 집이지? 네, 집이에요. 왜요? 아무데도 가지 마라. 혹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거든 절대 상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민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너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아빠 설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다. 민철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민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한동욱의 장부, USB, 통장, 이것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넘겨야 하나? 넘기면 모든 게 끝입니다. 이순자 씨도, 박철수 형님도, 민준의 어머니도 모두가 계속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넘기지 않으면 딸이 위험합니다. 민철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 거지? 정의인가 가족인가? 그때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아니 안 돼. PTSD였습니다. 30년 전 동료를 잃은 그날 이후 겪었던 증상.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찾아오는 저주.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흐억, 흐억. 철민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찬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쓰러지는 동료. 제 손에 묻은 피. 미안하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동료에게, 딸에게, 이순자 씨에게. 민철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철수 형님이었습니다. 민철 씨, 어디 있어요? 민준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지금 어디 있어요? 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0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은 문을 열었습니다. 박철수 형님이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민철 씨. 그는 민철의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민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끝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딸이 위험합니다. 김동욱이 제 딸을 알아냈습니다. 박철수 형님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포기하려고요. 형님은 모릅니다. 딸이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당연히 딸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순자 씨 생각 안 나요? 죽고 싶다고 했던 그 사람. 민준이 어머니 우울증으로 약 먹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나도 예전에 억울하게 일 잃었어요. 그때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요. 형님이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민철 씨, 당신만 믿었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포기하려고요? 하지만 제 딸이. 김동욱도 말은 그렇게 해도 섣불리 행동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딸은 내가 지킬게요. 사설 경호업체도 있고. 내가 24시간 지켜보고 여차하면 경찰에 신고할게요. 뭐라고요? 내가 지킨다고요. 당신 딸 내가 무조건 지킨다고요. 그러니깐. 형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요. 제발. 민철은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저를 위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형님, 민철 씨 당신 손 떨리는 거 알아요. 뭔가 힘든 거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쓰러지면 우리 모두 끝입니다. 형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제 손을. 같이 해요. 혼자 하지 말고. 나도 있고 민준 씨도 있잖아요. 민철은 눈물이 났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김동욱이 요구하는 게 뭐래요? 민철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500이호로 오래요. 증거 다 반납하고 무릎 꿇으래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민철은 가방 속 장부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거 복사할 수 있겠습니까? 복사요? 네. 원본은 일단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딸로 협박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복사본만 있으면. 그런데 김동욱이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을 건데
괜찮을까요? 지금으로선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면 돌파해봐야죠. 박철수 형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편의점 가서 복사해 올게요. 그리고 민준 씨한테 연락해서 USB 전달해주고 내용 백업하라고 얘기해주세요. 알겠어요. 형님이 장부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민철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형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7시 박철수 형님이 돌아왔습니다. 복사된 장부를 들고 다 됐어요. 그리고 민준이한테도 전달했어요. USB 백업 완료했대요. 고맙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일단 원본은 넘기겠습니다. 김동욱에게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럼. 하지만 복사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철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김지호의 마약 증거가 있습니다. 민준이 확보한 영상들. 아, 그렇죠. 김동욱은 제가 장부만 가져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아들까지 잡고 있어요. 박철수 형님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직 패배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림이 멈췄습니다. 시작할 시간입니다. 최후의 한 판. 오전 9시 50분. 민철은 502호 앞에 섰습니다. 가방 속에는 김동욱의 장부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사본은 박철수 형님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고 민주는 모든 디지털 증거를 백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철 주머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오갈 모든 대화를 기록할 것입니다. 딸은 형님이 지키고 있다. 박철수 형님은 새벽부터 경호업체 경호원과 함께 민철의 딸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딸의 휴대폰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한진숙이었습니다. 평소에 화려한 옷차림 대신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오만한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어머, 왔네. 들어와. 민철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김동욱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김지호는 멍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김동욱이 턱으로 민철을 가리켰습니다. 가방 내려놓고 거기 서 있어. 민철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진숙이 팔짱을 끼고 민철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강민철 씨? 참 대단하시더라고. 경비원 주제에 우리를 조사했어? 심지어 남편 회사까지 침입했다며? 민철은 침묵했습니다. 말 안 해? 그 자신감 어디 갔어? 김동욱이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민철 씨, 당신 큰 실수했어. 누굴 건드렸는지 알아? 민철은 침묵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었어? 열어봐. 민철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장부와 USB, 통장이 보였습니다. 김동욱이 그것들을 확인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입니다. 민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진숙이 비웃었습니다. 법이 뭔지 알아? 법은 돈 있는 사람 편이야. 우린 변호사도 있고 경찰 간부도 알고 판사도 알아. 당신 같은 늙은 경비원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당연하지.
그리고 말이야. 한진숙이 민철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딸? 우리 지호가 오늘 아침에 한번 들렀다 왔는데 배 많이 불렀던데? 민철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한진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임신부는 조심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차에 치이거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민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참아. 김동욱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이건 우리가 가질게. 그리고 강민철 씨, 혹시라도 엉뚱한 생각하지 마. 앞으로 우리한테 절대 접근하지도 말고. 알았지? 그리고 그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100만 원. 가져가. 당신이 막는 돈이야. 봉투가 민철의 발밑에 던져졌습니다. 주어. 그리고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해. 한진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릎 꿇어봐. 늙은 경비원이 어디 감히 우릴 건드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철의 진짜 눈빛을 보여줬습니다. 무릎은 꿇지 않겠습니다. 김동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대신 당신들이 꿇게 될 겁니다. 민철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준 씨. 지금입니다. 민철은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지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김동욱과 한진숙의 휴대폰에서도 한진숙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화면에는 아파트 주민 단체 카톡방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온 파일들. 김동욱 횡령 증거 PDF, 김지호 마약 투약 영상 MP4, 부녀회 장갑질 녹음 MP3, 차명 계좌 내역 엑셀. 모든 증거가 지금 이 순간 아파트 입주민 345세대 모두에게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김동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새끼가. 그가 민철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65세의 늙은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민철은 30년간 전장을 누빈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김동욱의 팔을 순식간에 잡아 비틀었습니다. 관절기.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한진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폭행이야. 폭행? 폭행은 먼저 주먹을 휘두른 당신 남편이 했습니다. 이건 정당방위죠. 민철은 김동욱을 놓아줬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김지호가 휴대폰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이거 내 휴대폰에서 나온 거야. 어떻게? 해킹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마약 거래 문자, 투약 영상 다 확보했습니다. 민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증거들은 경찰청, 국세청, 그리고 언론사에도 동시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한진숙이 비틀거렸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철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오늘 당신들이 제 딸을 협박한 내용, 저를 모욕한 내용,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이 민철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어떻게? 저는 강민철입니다. 65세 경비원. 그리고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대 출신 강민철입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2명의 형사가 서 있었고 그 뒤로 더 많은 경찰들이 보였습니다.
김동욱 씨 댁 맞습니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김동욱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형사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습니다. 한진숙 씨, 당신도 공범 혐의가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아니야. 나는 몰랐어. 남편이 한 거라고. 한진숙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지호 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지호는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채 끌려갔습니다. 민철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형사 한 명이 민철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민철 씨 되십니까? 네. 제보해 주신 분 맞으시죠? 고맙습니다. 이런 증거 자료들이 없었으면 영장 받기 힘들었을 겁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철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들이 김동욱 일가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으로 증거 파일들을 보고 있었고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짓을 12억이나 횡령했다고? 우리 재건축 비용을? 아들은 마약까지. 세상에. 민철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주민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가니 더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순자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강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철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 씨, 이제 괜찮습니다. 박철수 형님이 경비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민철 씨,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형님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민철도 형님을 껴안았습니다. 민준이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저씨, 뉴스 떴어요. 벌써 기사 났어요. 그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속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건설사 대표 12억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단독 부녀회장 갑질 논란, 청소 노동자 인권 유린, 충격 20대 아들 필로폰 투약 혐의 체포, 로비에 모인 주민들이 저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김동욱, 횡령 및 배임 혐의, 징역 5년, 벌금 20억. 한진숙, 횡령 방조 및 갑질 혐의, 집행유예 2년. 김지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2년 및 치료 감호. 횡령된 12억 원은 입주민들에게 전액 반환되었습니다. 차명 계좌에 숨겨뒀던 30억도 추징되어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민철은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끝났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부당함이 처벌받았습니다. 민철이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법정에서 김동욱이 끌려나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오만하던 그 남자가 수감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한진숙은 횡령 가담이 미미하여 선처가 되었습니다. 갑질과 협박은 인정되었습니다. 김지호는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25살 청년이 인생이 끝나버린 표정으로 끌려갔습니다. 민철은 그들을 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을 보고 나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공허함이었을까요? 내가 한 게 옳은 일이었나? 아니, 옳았습니다. 분명 옳았습니다. 그들은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작전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적을 제압했지만 승리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싸운 거지? 민철은 아파트로 갔습니다. 박철수 형님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민철 씨, 한참 기다렸네요. 형님 추운데 왜 나와 계세요? 우리는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재판 끝났죠? 다 이겼어요. 이제 기분 좋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잡하죠? 네. 나도 그래요. 사실 저 사람들 벌 받는 거 보면서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좀 안쓰럽기도 하죠.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까지 망가지는 걸 보면 형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옳았어요. 이순자 씨 봤어요? 요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약도 끊었대요. 그리고 민준이 어머니 우울증 많이 좋아지셨대요. 민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형님의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김동욱 일가를 벌하기 위해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순자 씨를, 민준의 어머니를, 박철수 형님을, 그리고 모든 짓밟힌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뭐가요? 제가 고마운 거리요. 형님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일어나요. 관리소장이 찾아요. 복직 서류 작성하래요. 복직이요? 당연하죠. 주민들 전부 민철 씨 복직 청원서 냈어요. 민철은 형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저는 그만두려고 합니다. 예, 왜요? 이제 쉬고 싶습니다. 박철수 형님은 잠시 민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럴 자격이 있죠. 그럼 뭐 할 건데요? 딸네 집에 가려고 합니다. 손녀도 곧 태어나고 이제는 할아버지 노릇이나 제대로 하려고요. 좋네요. 그게 맞아요. 다음 날 민철은 경비실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3년간 쓰던 책상, 의자, 별것 없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군번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철수 형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철 씨, 뭐 봐요? 이거요. 제 군번줄입니다. 아, 그래서 묻고 싶었는데요. 이게 민철 씨한테 뭐 그리 특별한 건가요? 맨날 만지작거리던데. 민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요, 형님. 제가 한때 무언가를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랬군요. 30년 전 저는 작전 중에 동료를 잃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해서 그 뒤로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아무도 지키지 못할 바엔 차라리 평범하게 살자고. 박철수 형님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켰습니다. 순자 씨도, 민준이 어머니도, 형님도, 그리고 제 딸도. 민철은 군번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을 테니까요. 민철 씨, 당신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민철은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영웅이에요. 우리의 영웅. 철민은 피식 웃었습니다. 영웅은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후 3시 민철은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로비에는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 민준, 그리고 많은 주민들. 강 선생님, 이순자 씨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거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정말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민철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씨. 이제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감사해요. 천만에요. 민준 씨 덕분에 성공한 겁니다.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그러세요. 민철은 주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집에 짐을 갖다 놓고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딸 수진이가 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수진아, 갑자기 웬일이에요? 들어와요. 민철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아빠, 차 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철은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기 용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요람, 아기 옷, 장난감들. 곧 손녀가 태어날 것입니다. 딸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빠, 그런데 3개월 전에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 조심하라고 하시고. 그건. 민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좀 잘못된 사람들이랑 마찰이 있었어. 그런데 다 해결됐어. 에이, 아빠가 무슨 마찰을.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기도 태어나는데 할아버지가 옆에 계셔야죠. 그럴까? 당연하죠. 아기 이름도 아빠가 지어주세요. 민철은 딸의 배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이것이구나. 나라도 정의도 아닌 가족. 그날 저녁 민철은 딸네 집 베란다에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위기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여 모든 게 무사함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녁 드세요. 민철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하게.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